서울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수유시장은 아침부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연세 지긋한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주부들과 노인들이 북적이며 채소와 생선을 고르는 모습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이른 아침의 한 고함 소리에 의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게 요즘 시장 수준이야? 썩은 채소를 팔아. 할머니, 이게 팔 물건이냐고. 건장한 3명의 청년이 노점 앞에 서 있었다. 그중 키가 큰 청년이 발로 배추 상자를 걷어찼다. 채소들이 바닥으로 흩어지고 상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선생님들,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들여온 신선한 건데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채소를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청년은 피어싱으로 가득한 귀를 드러내며 코웃음을 쳤다. 우린 돈을 낼 생각도 있었지. 근데 우리 형이 이거 먹고 배탈이 났다잖아. 병원비는 누가 내줄 건데?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찍었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폭력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조용히 물 한 병을 고르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등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몸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장호, 72살이었다. 그는 물을 선반에 내려놓고 천천히 노점 쪽으로 걸어갔다. 싸움을 말리려는 것도 아닌 듯 그는 그저 상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배추 얼마인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청년들이 잠시 당황했다가 코웃음을 쳤다. 할아버지,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여기서 비켜요. 우리 일 끝나면 사세요. 세 번째 청년이 노인의 어깨를 밀었지만 김장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만하는 게 좋겠소.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네. 돈을 내고 사가든가 그냥 가게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주위를 압도했다. 뭐, 늙은이가 명령질이야? 첫 번째 청년이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고 이어서 주먹을 휘둘렀다. 시장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모두의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다. 김장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공중에서 멈추게 하고 손목의 한 지점을 정확히 눌렀다. 청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청년이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지만 김장호는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어 그 손목을 눌렀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청년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청년이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노인의 팔꿈치는 정확히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15초도 되지 않아 3명의 청년은 모두 제압당했다.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한 명은 바지를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 그냥 갈게요.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세 사람은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쳤다. 시장은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가 터졌다. 할아버지, 멋져요. 진짜 영화 같았어요. 그 소리 속에서 김장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옷깃을 정리하고 말했다. 배추 하나 주시겠소? 상인은 말없이 가장 신선한 배추를 골라 내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이건 그냥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김장호는 돈을 내고 배추를 장바구니에 넣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는 평온하게 걸어갔다.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다. 유민재, 45세. 서울대학교 약학대 교수이자 바이오 제약 연구자. 그날 그는 시장에서 약재를 찾고 있었고 뜻밖의 광경을 마주한 것이었다. 그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저 동작, 어디서 본 것 같아. 호기심과 묘한 감정에 이끌린 그는 노인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 걷기 시작했다. 김장호는 마치 뒤를 따라오는 걸 알기라도 하듯 시장의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일정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유민재는 그 뒤를 따라가며 느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김장호는 수유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과 이어지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걸음은 일정했고 등은 굽었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뒷모습이었다. 그를 따라가던 유민재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췄다. 마치 누군가의 일기를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골목 끝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베트남 커피 전문점. 간판에는 하노이 빈스, 해노이 빈즈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베트남 국기 모양이 붙어 있었다. 김장호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민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따라 들어섰다. 가게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베트남 전통 장식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잔잔한 현악기가 배경음악으로 흘렀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조용히 사색하기에 충분한 분위기였다. 오늘도 오셨네요. 할아버지, 베트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카운터 너머에서 밝게 인사한 여인은 강미연이었다. 이 가게의 주인이자 김장호가 거의 매일 찾는 단골 손님이었다. 언제나처럼 부탁하오. 김장호는 짧게 대답하고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를 따라온 유민재도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김장호는 위아한 듯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행동은 마치 같이 앉아도 좋소라는 무언의 허락처럼 느껴졌다. 방금 시장에서 일어난 일, 정말 대단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술하셨어요? 옛날 이야기요. 젊었을 때 잠시 배운 것이 몸에 남았을 뿐이지.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유민재는 그의 말투에서 완곡한 거절을 느꼈지만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저는 유민재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는 약재를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김장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김장호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요. 잠시 후 베트남 커피 2잔이 테이블에 놓였다. 짙은 갈색의 액체에서 고소하고도 달콤한 향이 퍼져나왔다. 김장호는 커피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향을 맡았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랜만이군. 이 향기. 그의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향수인지 아픔인지 혹은 그 둘의 뒤섞임인지 유민재는 알 수 없었다. 혹시 베트남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유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장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오래전 일이요. 기억에 남는 향기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먼 과거로 이어지는 회상의 흔적이 번져 있었다. 전 최근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건강 문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고엽제나 중금속 중독 등 장기간 체내에 잔류하는 독성 물질이 노년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장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민재는 그의 오른손 엄지에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십자가처럼 보이는 흉터. 그것은 단순한 사고 흔적이 아니었다. 베트남전. 김장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유민재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왜 그런 연구를 시작했소? 사실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한국으로 입양됐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그분들 덕분에 학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 순간 김장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궁금해요. 왜 제가 한국에 오게 됐는지, 왜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게 됐는지. 너무 많은 게 안개처럼 가려져 있거든요. 그 말에 김장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손 안에 감춰둔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는 수첩을 펼치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표지를 문질렀다. 이건 오래된 기록일 뿐이요. 기억하고 싶은 것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기억, 잊지 말아야 할 것. 유민재는 그 말을 곱씹었다. 무엇인가 본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마치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자꾸만 김장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할아버지, 혹시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 질문에 김장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커피 잘 마셨소. 시간이 좀 늦었구려. 혹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김장호는 돌아서며 말했다. 자네가 찾는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이오.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유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커피잔에 남은 따뜻한 향,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 그리고 어떤 과거가 이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직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1968년 3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짙은 숲과 뿌연 안개 사이를 가르며 대한민국 해병특수부대 소속의 정찰조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숨소리조차 억제하며 주변의 기척에 집중했다. 그중 선두에서 움직이던 이는 중사 김장호였다. 당시 그는 정찰 및 인도주의 지원 임무를 맡은 파병부대 소속이었다. 하지만 그 임무의 명목 속에는 민감하고 위험한 작전들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푸카이, 푸케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 주변은 최근 북베트남군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김장호의 정찰조는 사흘째 근처 산림에서 야영하며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3월 18일 밤, 그는 위성 정찰 지도로는 표시되지 않은 작은 숲길에서 15명 규모의 무장병력이 마을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현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군화 자국과 무기 소지 상태는 군인 그 자체였다. 무전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자 상급 부대는 곧바로 공습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김장호는 무전기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마을에는 민간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도 있습니다. 상관은 차갑게 말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간인 여부는 2차적이다. 명령을 이행하라. 무전을 끄는 김장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가득한 밤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로 짓눌리는 듯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명령했다. 내가 혼자 마을로 간다. 너희는 여기서 대기한다. 1시간 이내 복구하지 않으면 공습을 허가해도 좋다. 중사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은 도망칠 기회조차 없이 죽게 될 거다. 그는 단검 하나와 권총만을 챙긴 채 홀로 숲을 뚫고 마을을 향해 달렸다. 푸카이 마을은 조용했다. 밤이 늦었지만 몇몇 집에서는 여전히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베트남어로 소리쳤다. 위험해요. 모두 피하세요. 북쪽에서 병력이 오고 있어요. 처음엔 모두 그를 적으로 착각해 두려움에 숨어버렸다. 하지만 한 노파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곧이어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다. 북쪽에서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장호는 아이들을 먼저 숲 쪽으로 인도했다. 한 손에는 지도를 쥐고 다른 손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다만 눈이 커다랗게 떠져 있었고 작은 손에는 찢어진 인형 반쪽을 쥐고 있었다. 마을 밖으로 나오기 직전 한 젊은 여인이 뛰어오며 외쳤다. 민. 아이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김장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이내 뒤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에 몸을 돌렸다. 그는 3사람을 먼저 보내고 뒤따르던 무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그는 총알이 스치는 숲길을 누비며 고의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하지만 순간 발밑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베트남 전통 함정인 대나무 함정에 걸려 발목을 심하게 다쳤고 동시에 날아온 파편 하나가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는 대나무 못이 깊이 박혔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함정을 부수며 기어 나왔다. 피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 움직였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간신히 본대와 연락이 닿았고 구조 헬기를 통해 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입원 중 그는 늘 생각했다.
그 아이는 무사했을까? 그 여인은, 그 노파는 의료용 침대에서 누워있던 그는 자신이 주운 찢어진 인형 반쪽을 가슴 위에 얹어두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적었다. 민이라는 이름, 푸카이 마을, 여인과 아이, 그리고 노파. 나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날 이후 김장호는 전역한 뒤에도 푸카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살아남은 주민들의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수첩 속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메모가 쌓여갔다. 민의 눈빛, 인형의 재질, 그녀의 목소리, 나를 바라보던 노파의 주름, 마치 그는 그들을 그림처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질문도 적혀 있었다. 나는 영웅인가? 아니면 도망자일까? 시간은 40년이 흘렀다. 하지만 김장호는 한 번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그가 매일같이 하노이 빈스를 찾는 이유. 베트남 커피의 쌉싸름한 향기 속에서 그는 그날 밤의 숲, 그 아이의 손, 그리고 찢어진 인형의 질감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남자. 유민재. 그의 말투, 그 손짓, 그 눈빛 어디에선가 보았던 것 같은 느낌. 김장호는 알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민재는 그날 이후로 계속 김장호가 떠오르는 자신을 느꼈다. 시장에서 본 장면, 카페에서 나눈 짧은 대화, 그리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오래된 수첩.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처럼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 이틀 후 그는 다시 하노이 빈스를 찾았다. 오전 11시 김장호가 항상 앉던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고 강미연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아직 안 오셨어요. 평소보다 늦으시네요. 유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다. 문을 열고 나오려던 찰나 가게 문이 열리며 김장호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휘청였다. 할아버지? 김장호는 민재를 알아본 듯 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 심장을 움켜잡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입술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119. 여기 환자가 쓰러졌어요. 유민재는 즉시 김장호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맥은 불규칙했고 호흡은 얕았다. 그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임을 직감하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직접 이송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자신이 근무 중인 서울대학교 병원. 익숙한 공간 속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의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CT스캔 결과 김장호의 심장 근처에는 오래된 금속 파편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심장 주변 조직을 자극하며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 상태였다. 외과적인 수술도 가능했지만 고령과 만성 질환 탓의 위험이 컸다. 유일한 대안은 최근 유민재가 개발한 신경세포 재생 및 금속 해독을 위한 실험용 바이오 약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물은 아직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정식 투여가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의료윤리위원회에 긴급 요청을 했지만 답변은 단호했다. 환자의 나이, 상태, 약물의 검증 부족, 승인할 수 없습니다. 유민재는 의사회의 윤리위원과 통화하며 말했다. 그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는 제 연구 대상 그 자체이고 동시에 제 과거와 연결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는 냉정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의학적 판단은 흔들립니다. 민재는 손에 든 동의서 양식을 바라보았다. 김장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보호자도 없었다. 그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위태로운 경계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김장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는 가운데 갑자기 김장호의 입이 움직였다. 희미하게 들린 말은 그를 멈춰 서게 했다. 민, 약속, 민. 유민재는 깜짝 놀랐다. 그는 김장호의 입에서 민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바로 자신이 어릴 때 베트남에서 불리던 이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 그는 천천히 김장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저를 알고 계신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김장호의 손끝이 그의 손을 아주 미세하게 움켜쥐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의실에 서 있었다. 의료진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었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이 사람을 구하려 하는가? 의학자로서? 아니면...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실험용 약물을 병실로 가져왔다. 모니터에 표시된 김장호의 심박수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는 조용히 약물을 준비하며 말했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 내 인생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 살렸어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들고 약물을 천천히 정맥 주입했다. 그 순간 김장호의 심박수가 한순간에 요동쳤다. 경고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몰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일시적인 쇼크 반응입니다. 안정화 조치를 하세요. 유민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수분 후 김장호의 심박수는 점차 안정되었고 호흡도 규칙적으로 변했다.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기적이에요.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어요. 유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걸음, 생명을 향한 길을 택했다. 그날 밤 병실의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한 권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김장호가 항상 품에 안고 다니던 낡고 찢어진 가죽 수첩이었다. 민재는 손을 뻗어 그것을 펼쳤다. 첫 장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반드시 그 아이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 아래 작은 베트남어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유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깊게 울리고 있음을 느꼈다. 김장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다. 주입한 약물이 심장 주변의 염증을 안정시키고 금속 파편으로 인해 생긴 세포 괴사를 완화하고 있었다. 그 반응은 유민재가 수년간 실험실에서만 보던 이상적인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민재가 실험 약물을 무단 투여했다는 사실이 익명의 제보로 전달된 것이다. 위원회 회의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끝자리에 앉은 민재는 병원장, 임상 책임자, 그리고 외부 윤리 자문가들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유 교수, 당신이 사용한 약물은 아직 임상 3상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에게 투여했습니까? 환자는 곧 심장 쇼크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령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도 불가능했고 다른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의료진 전체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교수님 개인의 판단입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누군가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넘겼다. 윤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환자와 교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민재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머뭇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난 순간부터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 대답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한층 더 애매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윤리적 위반을 더욱 명확히 보기 시작했다. 일단 해당 사건은 병원 내 윤리 조사 절차에 따라 기록됩니다. 추가 징계 여부는 차후 결정됩니다. 그동안 교수님은 환자 진료에서 배제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로 향했다. 김장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눈동자가 움직이고 입술이 간간히 떨렸다. 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섞인 문장들이 가득했다. 어떤 페이지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물에 젖어 번진 글씨였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푸카이 마을. 1968년 3월 18일. 노파. 젊은 여인. 어린아이. 아이의 이름은 민. 그는 다시 인형 반쪽을 꺼내 들었다. 이 인형은 그가 어릴 적부터 항상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버릴 수 없었고 그 물건은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처럼 느껴졌다. 그는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 내가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 그 순간 김장호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떴다.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동자가 흔들리며 초점을 맞췄다. 민. 그의 입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그 이름이었다. 유민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유민재. 당신이 계속 부르던 민이. 그 순간 김장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재의 손등 위에 올렸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민재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장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저를 그때 구하신 거죠? 김장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다. 너희가 도망쳤을 때 나는 함정에 걸려 못 따라갔어. 나는 너를 끝내 못 찾았어. 그럼 어머니도 살아있었던 건가요?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김장호는 그저 눈을 감고 입술을 다물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이제 제가 찾을 차례예요. 당신이 평생 찾으려 했던 사람들, 제가 대신 찾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입양 기록을 다시 펼쳤다. 몇 장의 서류, 흐릿한 사진, 그리고 이름만 남아있는 과거. 그 속에 적혀있던 렌티 마이라는 이름. 그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베트남계 한국인의 귀화 기록, 국내 체류자 기록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늦었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다. 뭔가가 자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단순한 연구자도 의사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아이로서, 그리고 한 아들로서. 유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사도 교수도 아닌 그저 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로 돌아가 자신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입양 기록과 국적 변경 문서, 희미한 보육원 사진까지 다시 뒤적이며 단서를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실마리를 잡았다. 렌티 마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한 인물이 2001년 마이정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등록되어 강원도 태백시 외곽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곳은 의료 기록과는 별개로 거의 어떠한 사회적 흔적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주말을 이용해 혼자 태백으로 향했다. 낡은 산길을 따라 들어선 마을. 늦가을의 기운이 스며든 그곳은 조용했고 공기는 묘하게 정적이었다. 주소에 적힌 오래된 한옥. 담벼락엔 이름 없는 벨이 달려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희미한 갈색 눈동자, 피부에 새겨진 동남아 특유의 음영, 그리고 눈가에 깊은 주름. 그녀는 말없이 유민재를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마이정 씨 되시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유민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목 안쪽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인형 반쪽을 꺼냈다. 이걸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돌아가 주세요. 잠깐만요, 어머니. 문은 닫혔다.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 인기척은 있었지만 다시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근처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십 번 문 앞장면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완강했을까?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려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밤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왜였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인지 나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내 눈을 보니 알겠구나. 너는 민이야.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를 보내셨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날 밤 우리는 겨우 탈출했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너를 업고 산속을 헤맸어.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 하지만 왜 한국으로? 내가 심하게 아팠어. 열이 나고 숨을 헐떡이고 난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한국군 구호소에 연결됐어. 그곳에서 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팔찌를 차고 있었던 내가 다른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말을 들었어.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지. 몇 년 동안 모든 기록을 뒤졌어. 하지만 넌 입양되었고 이름도 가족도 바뀌었어. 그땐 내가 아무 힘도 아무 자격도 없었어.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런 사연을 들어도 어딘가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럼 왜 지금은 문을 닫으시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와 다시 만나는 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야. 왜냐면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너를 구한 사람, 그 한국군 병사,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으니까. 민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김장호, 그분이 구하신 거 아니었나요? 맞아. 그는 우리를 도왔어. 하지만 그와 함께 오지 못한 가족은 모두 죽었지. 나는 그의 덕분에 살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됐어.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평생 그 이름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어. 감사와 원망이 함께 얽힌 이름. 다시 그를 마주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한 발짝 나와 말했다. 너는 그를 원망하지 않니? 그 질문은 민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알아야 해. 그리고 너만은 나처럼 미움에 갇히지 않길 바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초겨울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김장호의 손등 위에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고 그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유민재의 모습이 보였다. 민재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고 김장호의 눈과 마주쳤다. 정말 깨어나셨군요. 그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다가갔다. 김장호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얼마나 잤소? 거의 일주일이요. 상태가 불안정했지만 다행히 약물이 효과를 보았습니다. 김장호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자네가 나를 살렸구려. 당신이 먼저 저를 살리셨습니다. 40년 전 푸카이 마을에서요. 그 말에 김장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내쉰 그는 오랫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감정을
조심스레 풀어내듯 입을 열었다. 나는 그날 이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너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희를 찾아 헤맨 시간들. 내 손에 들려있던 인형 반쪽만이 내가 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지. 저도 그 인형을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물건을 놓을 수 없었는지. 민재는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서 인형 반쪽을 꺼냈다. 그는 김장호가 병상 옆 탁자에 두었던 또 다른 반쪽과 나란히 놓았다. 두 조각은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고 실밥이 풀렸지만 여전히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김장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구나. 민, 너를 그곳에 남긴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죄였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어머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는 당신 덕분에 살아났고 당신은 그 대가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오신 거잖아요. 김장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숨은 얕았다. 그날 너희를 보내고 나는 함정에 걸렸지. 내 발목을 뚫고 들어온 대나무 못의 고통보다 더 괴로웠던 건 너희가 끝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 병원에 실려간 후 전쟁은 끝났고 나는 한낱 노인으로 남았지. 하지만 마음속 그날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어. 저도 몰랐지만 어머니는 살아 계셨습니다. 김장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인가? 강원도에 계십니다. 마이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계세요. 몇십 년 동안 저를 찾으셨지만 결국 포기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김장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날 용서하지 않았겠지.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과 원망이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도,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도 모두 당신 얼굴 속에 담겨 있다고요. 김장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누군가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누군가를 잃게 만들었지. 그녀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그 순간 가장 인간적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해도 책임은 나의 몫이지.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김장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녀는 날 만나려 하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무 오래된 고통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답해줄 거라고 믿고 계신 듯했습니다. 김장호는 작게 웃었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한 미소였다. 그렇다면 나도 기다릴 것이오. 끝까지, 묵묵히. 그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펜을 꺼내어 한 페이지를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나는 찾았다. 민, 그는 살아있었다. 이제 내 마음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녀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다오. 나도 그날 이후 매일 죽고 있었소.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전쟁보다 더 긴 고통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병원을 나와 혼자서 한참을 걸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그는 김장호의 말과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이해와 용서가 덧칠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분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유민재는 그 짧은 문장에 담긴 가능성을 느꼈다. 닫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히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장호가 깨어난 이후 유민재의 삶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론은 그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보도하고 있었다. 서울대 교수, 무허가 약물 환자의 투여. 생명 살렸지만 의료 윤리 논란. 영웅인가? 위험한 도전자인가? 윤리의 경계에 선 유민재 교수. 민재는 스마트폰 속 기사 제목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을 꺼버렸다. 기사 속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은 낯설고 마치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병원 복도에서는 동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응원의 말을 건넸지만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설레였다. 회의실에서 만난 윤리자문단은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유 교수님, 그 노인 환자와의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과거 입양 기록, 수첩 속 이름, DNA 유사성까지. 이건 단순한 의료 판단을 넘어서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감정이 개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제 판단을 흐리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선택이 때로는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생각했다. 정의는 규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행동 속에 있는가.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받은 사진과 편지들을 다시 펼쳤다. 갈색 봉투 안에 들어있던 몇 장의 사진 속에는 자신을 안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흐릿한 배경, 불안한 표정, 그리고 꼭 끌어안은 아이. 그는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여인이 바로 마이정이었다. 지금은 강원도 외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 나는 누구였고 누구로 살아왔지. 그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한국인의 이름을 가진 베트남계 남성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적, 서울대학교 교수, 차세대 바이오의학 연구자. 하지만 그 어떤 명함보다도 본질적인 이름은 하나였다. 민,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불리던 그 이름. 그는 김장호에게 받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김장호가 살아온 죄책감의 흔적과 함께 수많은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 위에 자신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살리기 위한 선택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민재는 이 문장들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자신의 연구 역시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실험실 안의 생명, 임상 환자의 신체, 승인되지 않은 방법, 모두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윤리의 영역을 위태롭게 넘나들었다. 며칠 후 그는 병원윤리위원회에 다시 출석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발언을 요청했다. 저는 유민재입니다. 그리고 제 한국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민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위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는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이 우연이 아닌 누군가의 용기와 결단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를 살리고자 한 이유는 단지 혈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의 삶을 되돌릴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도 찾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재는 김장호의 곁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대화도 가능해졌다. 요즘 바쁘겠구려. 내가 괜한 짐이 된 것 같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연구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일이요. 김장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잔재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지.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잔재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껴안고요. 자네는 강한 사람이요.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당신도, 어머니도. 그날 저녁, 민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개의 불빛 속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을 지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12월의 베트남. 하노이의 하늘은 흐렸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이 땅은 김장호에게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병원에서 회복 후 그는 유민재의 제안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민재였고 며칠 뒤 마이정도 조심스레 합류했다. 그녀는 긴 망설임 끝에 그 여정을 받아들였다. 단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끝내 묻히지 못한 시간과 감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세 사람은 북부 산악지대, 옛 푸카이 마을이 있었던 자리로 향했다. 현재는 행정구역이 바뀌었고 지도에도 정확한 표기가 없었지만 현지 안내인과의 협조로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진흙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빽빽한 나무와 붉은 흙, 그리고 부서진 돌담 몇 개, 그것이 푸카이의 흔적이었다. 김장호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그는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였소. 이곳에서 나는 선택을 했소. 민재는 그의 옆에 섰고 마이정은 한 걸음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수십 년의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김장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진흙을 어루만졌다. 이 흙 위에 아이들이 뛰어놀았지. 장작을 패던 노인들, 빨래를 널던 여인들. 그게 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소. 마이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때 왜 그 자리에 남으셨나요? 김장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빠져나오면 놈들이 자네들을 쫓을 것이었소. 나는 미끼가 되기로 했소.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서야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미끼가 되는 동안 내 어머니는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김장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이마를 흙에 붙였다. 죄송하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 믿었지만 그 결과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곁에서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마이정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천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찢어진 인형의 조각이었다. 이건 민이 손에 들려있던 인형이에요. 저는 이걸 남기고 도망쳤죠. 당신이 남은 반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김장호는 눈을 들어 그 인형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에서 또 하나의 반쪽을 꺼냈다. 두 조각이 비로소 한자리에 놓였다. 흙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인형 조각은 마치 그날의 파편들을 연결하는 열쇠처럼 보였다. 그날 난 누굴 구했고 누굴 잃었는지 그 답을 내릴 수 없었소. 하지만 오늘 그 조각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보니 나도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소. 마이정은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았다.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 지금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도 고통이니까요. 김장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자신이 준비한 기억의 비문이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세 사람이 남긴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도망쳤으며 누군가는 그 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시간은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조약돌을 모아 비무니 아래에 쌓았다. 손을 맞잡은 것도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세기의 고통과 침묵은 흙과 함께 묻히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노이로 돌아가는 기차 안. 민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엔 마이정이, 맞은편에는 김장호가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베트남의 들판과 마을이 흐르듯 지나갔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이정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오히려 해방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오길 잘했어요. 네, 저도요. 김장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 사람이 되고 싶었소. 전쟁 속의 군인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된 사람이요. 기차는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밤속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상처와 이해, 용서와 재생이 함께 실려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 속에선 봄의 기척이 느껴졌다. 유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징계 없이 경고 조치, 그리고 특별 내부강의 개설이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선택과 결과를 토대로 젊은 의사들에게 의학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 대해 강의하게 되었다. 첫 강의 날, 그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어떤 것은 규정 위에서, 어떤 것은 사람의 마음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의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끝에 오래된 수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이건 한 사람이 평생 간직해온 기억입니다. 그 안엔 정의도, 죄책감도, 용서도 모두 담겨 있었죠. 의학이란 그 모든 것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몇 초 후 작은 박수가 이어졌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공유한 사람에게 보내는 공감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강미연이 운영하는 하노이 빈스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변함없이 고요했고 창가 자리는 여전히 햇살이 잘 드는 명당이었다. 그 자리에 김장호가 앉아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과 약간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았다. 그는 민재를 보며 웃었다. 이제 이 커피의 맛을 조금은 덜 쓰게 느낄 수 있게 됐소. 민재는 마주 앉아 말했다. 쓴맛 뒤에 단맛이 온다고 하셨죠. 이제 그 순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장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였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 기분이요. 무슨 문장이요? 살아남았으니 이제 살아야 한다. 그동안 난 살아남았을 뿐이었소. 하지만 이젠 진짜로 살아보려 하오. 민재는 말없이 그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며칠 후 마이정은 민재의 초대를 받아 서울에 올라왔다. 그들은 함께 작은 전시회를 찾았다. 전쟁 고아와 파병 군인의 기억을 주제로 한 전시였고 민재는 그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전시장 한편 인형 두 조각이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작게 붙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조각의 인형, 두 개의 생명, 하나의 기억. 누군가는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조각을 잃지 않았다. 마이정은 조용히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슬픔만은 아니었다. 아픔과 용서, 그리고 어떤 종류의 구원이 그 안에 있었다. 이제는 인형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인형은 박물관에 있고 우리는 마음속에 남은 사람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전시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한강 근처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겨울에는 짧았지만
석양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김장호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은 나에게도 구원이 되오. 마이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했다. 우리 셋은 전쟁의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을 이어준 증인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 아닐까요? 그 말에 두 남자는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하늘은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대화였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베트남의 모든 아이들이었다. 그는 글 속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 잃었던 이름, 다시 찾은 가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삶의 의미를 담았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떨어진 조각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만나 하나로 이어진다면 그 조각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생이 됩니다. 저는 이제야 그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조각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보내는 주소는 없었지만 그 마음은 어디든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봄이 오기 직전에 어느 날 한 그루의 벚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만났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의 증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잇는 하나의 삶, 하나의 진실, 하나의 미래가 되어 있었다.